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한 외신 기자가 이곳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나? 택시 기사가 그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카페에선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따라 부르며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세계 각국을 취재한 베테랑 기자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나라. 한국 대사관조차 크지 않은 이 나라에서 젊은 세대 전체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총도 돈도 압력도 없이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영국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부터 동남아시아 오지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목격한 광경만큼 놀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취재 지시를 받고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몽골에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솔직히 과장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분은 환한 표정으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딸이 한국 배우를 무척 좋아한다고 자신도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까지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친절한 택시 기사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심 곳곳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김밥 천국, 서울치킨, 부산 카페.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가게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 대부분이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한국식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한국 치킨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대학가 근처였는데 이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서점 진열대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고 음반 가게에는 케이팝 앨범들이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많이 팔리냐고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특정 계층만도 아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젊은 세대 전체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여러 나라에서 봤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확장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문화 수용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드라마나 음악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한국어를 가르쳐온 김선희 교수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 가득 한국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젊은 시절 남편을 따라 몽골에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역사학자였는데 몽골 고대사를 연구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동행한 것뿐이었는데 우연히 국립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당시 몽골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김 교수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시장을 뒤져 겨우 낡은 한국어 사전 한 권을 구했는데 집에 돌아와 펼쳐본 순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어 뜻이 엉터리로 적혀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전혀 다른 뜻이 나왔고 여러 단어를 확인해 보니 절반 이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사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직접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전을 펼쳐놓고 몽골어로 하나하나 번역하며 예문을 만들었지요. 손으로 쓴 종이를 복사해서 다음 날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생은 고작 5명이었지만 김 교수는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학생 수는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한 반에 1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단어를 정리하고 뜻을 확인하고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 긴 시간을 쏟을 가치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사람이 생길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 교수가 정리한 단어는 수만 개에 달했습니다. 공책 수십 권이 빼곡하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한국어 몽골어 사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지만 김 교수에게는 자신의 반평생이 담긴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 방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김 교수의 수업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전은 몽골 전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수 교재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라고, 꽃을 피운 건 한국의 문화였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문화가 들어와도 뿌리 내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걸요. 김 교수와의 대화 후 저는 한국어 열풍의 또 다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화만으로 이렇게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기업들이 여럿 들어와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50대 중반의 바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년도 더 전 일이라고 했어요. 당시 몽골 경제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경제 지원이 끊기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바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몽골의 긴 겨울 때문에 1년의 절반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국 건설 회사에서 몽골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3년간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바트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운 좋게 선발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바트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듯한 도로, 밤에도 환하게 불 켜진 거리. 몽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도 몇십 년 전에는 몽골만큼 가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숙사 동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바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1년에 몇 달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이 달랐습니다. 몽골에서 몇 년 걸려야 모을 돈을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모을 수 있었어요. 3년 계약이 끝나고 바트는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울란바토르에 작은 식품점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라면과 과자, 김치를 파는 가게였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낯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젊은 손님들이 찾아와 라면을 사가고 김치를 맛보고 한국 과자를 샀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바트는 지점을 더 냈습니다. 바트처럼 한국에 다녀온 몽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 제품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몽골에 소개했어요. 한국 식당을 열거나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한국어 학원을 차렸습니다. 이들이 곧 한국과 몽골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었던 거죠. 바트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신에게 기회를 줬다고 그 기회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제적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자리가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본 한국의 발전상이 신뢰를 만들었으면 그 신뢰 위에 문화가 꽃피웠던 겁니다. 경제적 기회가 토대를 만들었다면 문화는 그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작은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는 곳이었어요. 극장 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저는 관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25살 청년 토고였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란바토르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두 편 보다 보니 빠져들었다더군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이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고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토고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글 자모를 찾아보고 드라마 대사를 반복해서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1년쯤 지나자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토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 거예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토고가 면접을 보러 갔고 실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으며 월급도 이전보다 몇 배나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극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문화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몽골에서의 취재가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와 경제만으로 이 정도의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분명 뭔가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을 찾은 건 몽골 보건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담당 국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몇 년 전 감염병 사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그때 말이지요. 몽골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국경을 봉쇄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어려웠고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몽골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매일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검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방역 지침도 명확했고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몽골 보건부는 한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자체 방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고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 결과 몽골은 주변국에 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몽골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관광업이 멈추고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 위기 속에서 투명함과 협력을 선택했고 그게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문화나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대를 만든다는 걸요. 취재 막바지에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의 한국학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워진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입구부터 한글과 몽골어로 된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1층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한국 관련 서적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는 물론이고 한국 문학, 역사, 경제, 사회 서적까지 다양했습니다. 학생 몇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모두 한국어 책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자 강의실이 나왔습니다. 한 강의실에서는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교수가 한국어로 강의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국 경제 발전사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살 여학생은 졸업 후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센터에서 1년간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더군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10년, 20년 후 몽골 사회의 주역이 될 거고 그들은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에서 몽골 청년 여러 명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직업도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했어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목축업을 했는데 수입이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란바토르로 올라왔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어 학원 광고를 보고 등록했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대요. 1년쯤 공부한 뒤 한국 자동차 회사 몽골 지사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이전 아르바이트 때의 몇 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자신에게 기회를 줬다고 만약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일용직 일을 전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이지요. 28살 직장인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몽골에게 하나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몽골도 수십 년 전 한국처럼 가난했는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를 일으켰잖냐고 했습니다. 몽골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더군요. 그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 체계적인 업무 방식, 끊임없는 개선 노력. 그런 문화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더군요. 자신도 그런 자세를 배워서 몽골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0살 청년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한국과 일할 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중국은 몽골을 대등하게 보지 않는 느낌이고 러시아는 과거 지배국이었다는 기억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은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하는 게 더 즐겁고 보람이 있다더군요. 좌담회를 마치며 저는 물었습니다. 10년 후 몽골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으냐고요.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과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게 몽골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들의 선택이 곧 몽골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몽골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울란바토르는 고요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국 브랜드 편의점이었는데 벌써 문을 열고 있더군요. 출근하는 직장인 몇 명이 들어가 아침을 사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서점이 보였습니다. 진열대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K-팝 음반과 한국 잡지가 있었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한 학생이 서점 안에서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학생들이 등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국 노래였습니다. 발음이 제법 정확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놀랍고 낯설었던 광경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간판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도 한국 음악을 듣는 학생들도 이제는 울란바토르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여기도 한국 제품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화장품, 과자, 라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2주간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몽골에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원조를 주지도 않았어요.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화를 보여줬고 기회를 제공했으며 투명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강력했습니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 전체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힘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한 교수가 낡은 사전 한 권을 들고 시작한 작은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헌신이 그리고 한국 문화의 진정성이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건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총소리도 구호도 없었지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문화가 이룬 기적, 몽골에서 본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말이지요.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